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저께 기소된 추경호의 공소장에는 지난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전화해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한다며 계엄은 도기 해제할 테니 협력하라고 요청하자 추경호는 윤석열의 취지에 따르기로 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유도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죠. 이런데 어떻게 사법부를 믿으라고 사법부는 말을 하는 건가요? 내란 재판부 꼭 필요하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저희 백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어때요? 단아하네요. 저희 이번 주에 저희가 네. 예, 아마도 한 번 팔고 다시는 하지 않을 침구 세트 디자인입니다. 자, 추경호 공소장 보면 영장 기각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추경호 윤석열 통화부터 짚어봅시다. 공소장에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적시돼 있죠. 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야당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계엄의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라고 답을 했답니까?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계엄 금방 해제할 테니까 뭘 협력하라는 거예요? 계엄 해제를 막아달라는 거지 여기서 협력은. 그럼 계엄 금방 자기가 해제할게. 일단 계엄 해제를 막아줘.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 통화 내용도 공소장에 있죠. 그렇습니다. 홍 수석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쏟아진다고 말렸는데 대통령이 강행했다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 역시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알리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자, 그걸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원식 의장이 계엄군 창문을 깨고 들어오니까 표결 시간을 1시간에서 1시로 바꿨단 말이죠. 굉장히 다급해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리지 않았고 알리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들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신동욱 의원이 2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전 대표 불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12월 4일 자정과 0시 27분쯤 2차례에 걸쳐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실에 있던 당시 이제 9명이 원내대표실에 있었다고 하던데 다른 의원 3명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월 3일 오후 11시 54분쯤부터 4일 0시 13분까지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해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너무 명백한 거 아니에요?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게? 이 내용을 다 보고도 영장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조희대 영장 판사는 내란 청산 실제로 가로 막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와이셔츠하고 뒷배경이 너무 색깔이 어울리네. 실제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성 관련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재판 안 받아봤죠? 예, 재판 받다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재판이 네.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데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문제 제기할 권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네.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한다고 다 헌재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재판부가 그래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법에 문제 소지가 있긴 있네 하고 헌재로 보내는 결정을 그 재판부가 해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할 위원회 구성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됐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그냥 판사들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100% 이거 위헌이라고 내란 전담 재판부 헌재 보내달라고 할 거거든요. 이건 저도 여러 번 해본 거예요. 근데 승률이 2%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법이 잘못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잘못했으면 진작에 다른 사람이 문제 제기했겠거나 아니면 뭐 시대에 따라서 한때 옳았던 게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하간 그 승률은 2%밖에 안 되는데 평균 네.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하는데 2%밖에 안 되는 일을 다 매번 보내지는 않죠 판사들이. 근데 이 경우는 대법원장, 법원장 그리고 법관 대표회의에 전부 다 위원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개별 판사들이 현재로 보내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판사들 그 판사들의 성향과 상관없이 네. 그 판사들도 거부할 수 없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고충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고충이고 그래서 조국 혁신단 안도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의지는 확고한 거예요.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거 들어봅시다.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개혁이란 본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저런 의지는 확고한 것이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정청래, 김병기 두 양반과 대통령이 만찬을 했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판사의 성향과 상관없이 어떤 빌미도 잡히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네. 방점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결국 출범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진과 통일교 인사가 대선 후에 나눈 통화 녹취가 건진 공판에서 공개가 됐네요. 네, 건진법사 점성배 씨가 통일교 간부인 이 씨와의 통화에서 통일교에서 은혜를 입은 것,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어요. 대통령 당선시켜 주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녹취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법정에서 이거는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오디오로 플레이가 됐나 봐요.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의 통화 상대로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앞두고 간부 이 씨와의 통화에서 나경원 의원이 가급적이면 일정을 가운데서 어레인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제 삶의 장소나 우리 당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며 그 행사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의 면담 장소를 조율하는 걸로 보이는 대화를 나눈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예. 그 서밋이라는 행사에 펜스가 참석했는데 그걸 조율하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나경원 의원도 등장하고 그리고 민주당 인사 이름도 지금 최근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이제 재벌들 정치 헌금 사건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메인은 국민의힘인데 네. 저 통화에서도 이쪽은 오피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국힘을 오피셜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싸게 보험 드는 셈 치고 민주당 인사를 거치는 경우가 과거에도 왕왕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민주당 인사가 청탁 대상이 됐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이 경우는 실제 청탁과 실행이 있었느냐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이런 이제 후원금만 입금하고 말을 안 하면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도 과거에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엮어두는 거죠.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 인사 이름이 거론되는 게 두 번째는 아예 블러핑일 수도 있습니다. 통일교는 이런 청탁과 뇌물의 노하우 역사가 아주 오래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블러핑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있다고 보는데 둘 중에 어떤 경우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한겨레 단독에서 연루 인사로 전재수 장관을 보도했죠.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의 의원 시절 통일교 행사에도 참석하고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전재수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금품 수수 의혹도 저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의정 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사안은 결국 이제 국수본으로 갔으니까 수사를 해 결론이 날 텐데 만약 지금 전재수 장관이 억울해하는 것처럼 제가 말한 두 번째 케이스다. 저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게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재단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 있으면 봅시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자,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제가 보기엔 통일교가. 그리고 어제 최재형 목사가 특검에 드디어 출석했습니다. 네, 어제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 디올백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명단에 자기가 있는 게
김건희 내란 주도의 증거라고도 했죠. 그렇습니다. 재미교포인 자신을 일반 군인이 알 수가 없다면서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는 게 김건희 씨가 내란을 주도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있으면 직접 들어봅시다. 일반 계엄군들은 재미교포인 저를 알 수도 없고 거기에 기라성 같은 거물꽃 정치인들과 저를 사살자 명단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김건희 씨가 이 내란을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이름이 수거자 명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제 이름도 몰랐잖아요. 최재형 목사는 아예 그 이전에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분이고, 네. 저는 그래도 이 바닥에 20 몇 년을 있었는데, 김어준인지 김호준인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방첩사 간부들이 이름 불러주는데, 뭐? 김호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이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웃긴다, 이거. 명단 내용이 쭉 있었는데 거기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이신지도 자기는 몰랐다 그러고 그런 해프닝의 앞건이 김어준 씨가 아니라 김호중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 고난하도 몰랐죠, 그 전에. 몰랐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오로지 김건희 디올백으로 알려진 건데. 자, 이 수거, 그 수거 명단에 자기가 있다는 게 바로 김건희가 내란 주도자라는 증거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고, 이 수거 관련해서는 이 기획자가 노상원이라고 보여지는데, 내란 수계 공판에 나왔던 노상원 증언 장면이 추가로 공개됐거든요. 이거 봤어요? 네, 봤습니다. 어때요? 횡설수설 하셔가지고 2번 봤는데 뭘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죠, 진짜. 횡설수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거 해설 좀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거 백하고 제 와이셔츠 색깔하고 잘 어울리는데 고난 하나 치우고 저만 한번 띄워봤어요. 아니 저기 피아노 안 나오고 전체 D가 나오게 한번 비춰봐주세요. D가 나오게. 카메라 정면 있잖아, 정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최대한 가는 정면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삐딱하게. 그러니까 이걸 좀 멀리서 잡을 수는 없어요. 멀리서 말 나온 김에 쭉 짧게 봐요. 한번 더 뒤로. 이게 끝입니까? 더 안 돼요? 그렇지. 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항아리 색깔 좋아. 예.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예. 네. 제가 지금 백을 계속 바꿔가면서 할 텐데 지금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생각난 김에? 오, 산뜻하네요. 그래서 아까는 단아하다면서 다른 것도 바꿔봅시다. 그렇지. 이것도 좋아. 네. 그 다음에요. 섹스피어나 첫 번째 걸로 합시다. 달랑아리가 제 옷 색깔하고 맞는 것 같아요. 자, 노상원 씨가 이제 차범근 감독 얘기하는 영상인데 꽤 길어요. 긴데 횡설수설합니다. 횡설수설 하는데 근데 잘 들어보면 노상원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데 자, 우선 역행사 대비 민주당 쪽 구사단 34 이런 메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첩에 적힌 내용 중에 민주당 쪽 구사단 34 역행사 대비라고 있잖아요. 메모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대목인데 그 대목을 들어봅시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정보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적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저 수첩에서 적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계엄이 형편없고 잘못됐고 계엄을 엉터리라고 해서 하는 반대 세력. 그걸 역행사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계엄을 반대하는 세력. 자, 듣고 보면 이제 이 역행사 계엄을 막는 야당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는데 저도 그렇게 읽었고 노상원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계엄을 반대하는 세력 역행사로 표현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구사단 34단을 배치해서 막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본인도 인정하는데 근데 수첩에 용역업체 어제도 얘기했지만 용역업체, 용역회사, 용역회사라는 단어 또 용역업체라는 단어 등장하고 또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 중국 용역업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들어봅시다.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외부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계엄군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했다고 제가 그때 특검에서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 특검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엄군이 외부 용역업체 뭐 사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어디에 뭐 사람을 뭐 쳐 죽인다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거는 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는데 주장은 뭐냐면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 네. 이
그리고 민주당이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계엄군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죠. 아니 계엄을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외부 중국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뭘 어떻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마지막에 어디에 사람을 쳐 죽인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고 끝나잖아요. 그 말 속에 정답이 있어요. 내가 쳐 죽이라고 했다는 걸 너희들이 밝히려고 하는데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이 말이라고 봅니다. 예.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여러 방안 중에 이 중국 용역업체가 그런다는 건데 노상원은 그거를 아니 민당이 용역업체 고용해가지고 계엄군에게 뒤집어 씌울까 봐 그랬어 라고 해명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앞에는 인정하고 뒤에는 부인한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변호인이니까 그 수첩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면 책상 위에 뒀겠어요. 별거 아닌 걸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봅시다. 이 수첩이 12월 15일 날 체포될 당시에 증인의 집 책상 위에 있었다라고 증언하셨잖아요. 만약 이 수첩이 그런 뭐 내란 목적 살인 예비 내지는 계엄과 관련해서 뭐 중요한 비밀이 기재된 문건이었다면 증인이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몸에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폐기를 하거나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까먹었는데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그 수사관이 책상 위에서 압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질문했죠? 수첩의 가치가 어떤 중요한 기밀을 메모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변호사님 그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딱 잘라서 증언하고 싶은데 증언을 거부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기회를 줘요. 네.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까먹었다고 말합니다. 전 여기서 노상원 씨가 그 수첩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업무로 네. 처벌받기 싫어요. 이거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이하가 아니라. 무겁습니다 제가. 그래서 쳐 죽이라고 했던 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대통령 뒤에서 계엄의 핵심 기획을 했던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내가 군에서 퇴출됐지만 퇴출됐거든요 이 사람이. 네. 그런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수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첩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걸 양가적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음 대목에서도 이어지는데 차범근 왜 명단에 있냐고. 그리고 주먹을 이용해 좌파를 때려잡는다. 이런 메모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묻는 대목에 대해서 이제 또 답을 합니다. 들어봅시다. 뭐 차범근과 야인시대면 굉장히 오래된 내용일 텐데 집에서 굴러다니던 수첩에 그냥 증인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에 다 동의할 수는 없고 차범근을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이유는 우리 손흥민 축구가 나오더라고요. 손흥민이 그 어디야 영국인가 뭐 어딘가 그 독일인가 거기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때는 참 차범근이가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차범근이가 참 축구 잘했어. 그래서 차범근이 있었고 야인시대 김도환 나오길래 야 김도환 씨의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 놈들을 분쇄하는 방안이 없을까? 뭐 이렇게 제가 썼던 것이 기억이 돼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살인 예비 업무로 처벌받긴 싫어요. 네. 그래서 차범근을 죽이려고 했다는 목적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축구 보는데 손흥민 나오니까 차범근 적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른 모든 내용은 계엄 관련인데 왜 축구 얘기를 거기다 적어요. 저 해명은 도무지 저는 믿을 수가 없고 실제로는 차범근 감독이 조국 전 장관 항소심 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옥중 수기지 발간 때 차범근 전 감독의 부인 오은미 씨가 그 책을 본인 SNS에 홍보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저는 김건희 씨에게 밉보여서 뜬금없이 차범근이 명단에 들어갔을 거라고 강력히 의심하는 바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말했듯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굴러다니는 데다가 대충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TV 보다가 거기는 취지에 동의해 줄 수 없다. 자기가 별거 아닌 인물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차범근 콕 찍어서 죽이라고 그랬지. 이건 인정할 수 없는데 야인 시대 좌파놈들을 분쇄하는 방법은 구상한 게 맞다. 차범근 개인 죽이려고 한 건 부인하는데 좌파 분쇄 정도의 명분이라면 그건 인정해요. 저 모순된 감정 그 빈틈으로 저는 진실을 나눠낼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특검 플리바게닝도 그 틈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판사가 재판정에서 저렇게 모순된 증언을 하면 묻고 따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재판지 해야 되거든요. 이진관 판사가 그랬듯이 지경 판사는 무슨 말 해도 그냥 둡니다. 아무리 모순되고 앞뒤가 안 맞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둬요. 그렇게 할 거면 그 자리에 왜 있어. 계엄 1년 지나도록 윤석열 내란 수사 재판이 이 지경인 것은 직접적으로는 지경 판사 잘못이고 근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잘못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영상으로 남아서 두고두고 재판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역사적 사료로 쓸 거예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나이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그 이후로 또 3년 반이나 더 있습니다. 3년이 더 있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지명하는 차기 대법원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때 가서 낱낱이 되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자, 국민의힘 어제부터 필리버스터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고 어제 오후 4시 반쯤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영상 있습니까?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의 아니 무선 마이크를 국회에다가 본회의장에다 갖다 놓고 하는 데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선 마이크 갖고 온 걸 사과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필리버스터 신청한 의제를 벗어나라고 네. 제재하니까 확성기 있잖아요. 확성기. 그 무선 마이크 들고 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하는 필리버스터는 사실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저게 의미가 있으려면 과거 민주당이 야당으로 소송당일 때 테러방지법 법안 통과는 막을 수 없지만 지지자들에게 그 절박함을 호소했을 때처럼 지지자 결집의 의미라도 분명히 있어야 그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걸로는 법안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용도, 정치적 맥락에서 그런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광진 의원이 10년 전에 했던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걸 52년 만에 깹니다. 이 시간은 계속 깨지긴 합니다만은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때보다 유튜브로 생중계 보거든요. 남만 보나 봐. 거의 아무도 안 봐. 지금 저 필리버스터는 정치적으로 공허합니다. 할 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용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칭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여당의 주자들과는 차별화가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진영의 칭찬인데 오세훈 시장 왜 칭찬했을까? 오세훈 시장은 정원호 청장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자기가 상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너무 얄팍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동상이몽인데 동상이몽으로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아주 재밌어요. 오세훈 시장의 특징은 얄팍함입니다. 습자지와 같다. 결국 득보는 건 지금 현재 스코어 정원호 구청장이네요.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이 또 있으니까. 예.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